이 남자는 왕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사 중 하나다. 지금은 몸에 만화조차 없는 말기병의 아이를 지키는 경비로 일하고 있다. 아이 몸에는 만화가 없다. 아이가 방을 억지로 나가려 하자 전사는 살기를 풀어야 했다. 그 살기는 최악의 적들조차 공포에 떨게 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 걸어나갔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택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사가 어떻게 아이 하나를 막지 못한 걸까? 그 아이는 카일 술탄이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정해진 존재다. 이 세계에서 만화는 물과 같아 살아있기 위해 모두에게 필요하다. 카일은 만화가 굶주린 상태였고 그 때문에 20살이 되기 전에 죽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은 사실은 이 아이가 게임에서 10년을 보낸 최강 플레이어의 환생이라는 점이다. 이 세계의 모든 비밀을 아는 존재, 카일의 운명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그는 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자기 영지에서 일어날 반란의 몬스터들에게 죽게 된다는 것도. 그 반란은 친형 아돌프가 일으킬 것이다. 카일은 왕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검사 가문 중 하나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재능은 전혀 없었다.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그는 그 운명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지 못했다. 결국 그는 무너졌고 분노를 하녀들에게 쏟아냈다. 결국 아버지는 그를 방에 가둘 수밖에 없었다. 검과 마법 모두 재능이 없고 생존 가능성도 없으며 방에 갇힌 채로 가문이 멸망할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래, 이번엔 우주가 개인적으로 덤벼든 셈이다. 이미 운명이 봉인된 순간 그의 뒤에 빛이 나타나고 여러 개의 빛나는 마법 구체가 떠오른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게임에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손을 뻗어 구체 하나를 만진다. 그러자 수많은 시스템 알림이 뜨고 게임 프로필이 열린다. 그는 존재조차 몰랐던 재능들을 발견한다. 그 게임 속에서 수년을 보낸 덕분에 지식과 비밀을 얻었고 다가올 대재앙까지 알고 있었다. 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훈련을 시작한다. 만화를 날카로운 에너지탄으로 만들고 벽을 향해 그대로 발사한다. 조금씩 에너지가 막힌 통로를 흐르기 시작하며 20살의 죽일 병을 지워나간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유가 된다. 한편 궁전의 주방에서 지열이라는 소녀가 젊은 주인에게 식사를 전하려 한다. 다른 하녀들은 그의 행동에 항의하며 카일을 섬기길 거부한다. 지열이 일을 하려 하자 동료 하나가 접시를 쳐서 떨어뜨리고 그녀를 때린다. 그때 저택에서 존경받는 귀족 레이온이 나타나 음식을 다시 만들어 전달하라고 명령한다. 그 사이 카일은 방에서 2개의 새 재능으로 마르키스 가문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고 있었다. 우르지엘이 아직 따뜻한 음식을 들고 도착하자 카일은 통찰 능력을 사용해 그녀에게 여러 재능이 있음을 알아낸다. 그중 하나가 최상급 재능이라는 걸 알고 더 놀란다. 1년 전에 기억이 열리며 그는 경매에서 지혜를 2달러에 샀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녀를 노예 상태에서 풀어 자유를 주었다. 자유를 받은 소녀는 어디든 그를 따르겠다고 맹세했다. 이제 카일은 그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 원래 게임에서는 지엘이라는 캐릭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플레이어를 만나기도 전에 반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바꾸기로 하고 그녀에게 재능 사용법을 가르치겠다고 말한다. 지엘은 기뻐하며 그의 호감도는 더 올라간다. 며칠 뒤 카일은 방을 나와 바깥의 만화 입자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레이온은 살기를 쓴 벌을 받으려 하지만 카일은 용서한다. 필요 없다고 말이다. 레이온은 주인에게 보고했고 둘은 어떻게 이 소년이 숙련전사를 막아낼 수 있었는지 다투게 된다. 레이온이 카일을 찾아갔을 때 그는 부처처럼 명상 중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미 6시간째 명상 중이라고 전한다. 노인은 예전 훈련을 떠올린다. 10분도 못 버티고 포기하던 아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6시간 연속 명상 중이다. 이 아이는 확실히 달라졌다. 다음날 카일은 만화가 몸 밖으로 쏟아지는 상태로 깨어난다. 전신으로 퍼뜨리기 위해 만화를 밀어붙이며 모든 장벽을 뚫고 심장에 도달시킨다. 그 순간 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세계에서 마법을 쓰려면 심장에 마법진을 만들어야 한다. 마법을 배우기 위해 그는 가문의 서고로 향한다. 관리인은 그를 처음 본다며 충격을 받는다. 무슨 일이냐 묻지만 카일은 이미 책장을 뒤엎으며 마법진 형성에 대한 내용을 찾고 있었다.
서고를 난장판으로 만든 끝에 입문서를 찾지만 읽어보니 전혀 모르는 언어였다. 그때 시스템 알림이 뜨며 영시 능력이 활성화된다. 그 능력으로 그는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다. 번역이 끝나자 마침내 마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이제 더 머물 필요는 없다. 순식간에 책을 훑고 더 많은 입문서를 요구한다. 그는 전부 대여해 방으로 가져가기로 한다. 마지막 요청은 방을 종이로 가득 채운다. 금발 경비는 아이가 읽는 걸 본 적이 없어 이상해한다. 붉은 머리 하녀는 걱정한다. 요청이 너무 많았고 불길한 일이 생길까 두렵다. 책을 싫어하던 아이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초 마법 원리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전사는 그의 만화병을 떠올린다. 타일은 그가 할 말을 알아채고 마법은 어렵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지만 모두에게 지금의 모습은 기이하다. 악명 높은 아이라 가끔 이상해도 놀랍진 않다. 하지만 그는 예전 말을 기억한다. 젊어서 죽고 싶지 않다. 뭐든 시도해야 한다. 그는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전부 하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잠시 누워 쉬며 최대한 많이 읽을 계획을 세운다. 전사가 기억하던 소녀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다. 검술 수업 뒤 울던 아이를 떠올린다. 아버지가 약한 아이는 필요 없다고 했던 날이다. 문제 하나 해결 못하던 나약한 아이였다. 갑자기 주인공은 친구의 상태가 즐겨찾기로 바뀐 걸 본다. 둘은 더 가까워졌고 경비는 방해하지 않으려 밖에 남는다. 관계가 변하고 있다.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한 번에 책을 집어삼키는 게 이 세계의 끈기일지도 모른다. 경비가 사라지자 그는 책더미와 단둘이 남는다. 이제 통찰 마법으로 제대로 읽기 시작한다. 마치 마법처럼 모든 책이 동시에 해독된다. 속도는 말도 안 되게 빠르다. 보통보다 12배 빠르다. 어려운 부분은 따로 저장된다. 시간이 지나며 마법진 원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다. 이해도는 점점 깊어진다. 해독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는 마법진을 만들 계획을 세운다. 기초를 끝내자 최소 조건을 충족한다. 만화를 황금 경로로 이끌며 원하는 걸 만들어낸다. 집중해. 가슴 속 마법을 움직인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몰려온다. 그래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 아니면 만화가 역류해 장기를 망가뜨린다. 마법이 폭주하며 책이 방 안을 날아다닌다. 마침내 그는 첫 만화 서클을 형성한다. 막힌 통로가 약해지고 만화는 더 이상 갇히지 않는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흐른다. 목표를 이뤘다는 사실에 그는 환희한다. 그리고 아침이 됐다는 걸 깨닫는다. 밤새도록 몰두한 것이다. 기절하기 전 친구가 화낼까 잠깐 떠올린다. 다음날 아침 소녀는 아침을 들고 와 바닥에 쓰러진 그를 발견한다. 충격을 받고 깨우려 하며 책으로 난장판이 된 방을 바라본다. 하룻밤 만에 그는 며칠간 모은 만화를 전부 써 마법진을 완성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마법사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챕터 7. 주방에서 하녀는 즐겁게 요리를 한다. 지난번 칭찬을 받아 주인이 기뻐했기 때문이다. 이번엔 다른 소녀들이 음식을 들고 가려 한다. 하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제 소녀는 자신들 책임이라 말한다. 주인의 성격이 좋아졌으니 원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소녀는 불만이 있으면 주인공에게 직접 말하라고 한다. 그들을 무시하고 떠난다. 질투하는 아이는 그녀를 하찮다며 쏘아붙인다. 침대에서 소녀는 양념된 고기를 즐긴다. 레시피는 점점 더 맛있게 개선됐다. 매일 훈련하며 그는 주방장에게 다른 레시피도 배웠다. 그리고 정령 마법의 진행 상황이 궁금해진다. 입문서가 필요하다. 소녀는 매우 똑똑하다. 마법 도움 없이 이미 절반을 읽었다. 읽은 내용으로 보아 성실한 가정에서 자라 꾸준히 배운 듯하다. 나이에 비해 재능은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책을 덮으며 그는 말한다. 아직 시간은 없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2달 뒤 가문 계승식이 열린다. 그날 무언가가 일어난다. 차남 아돌프가 주도한 쿠데타로 마리스 가문은 몰락한다. 반란에서 죽고 싶지 않다면 모두가 강해져야 한다. 특히 그녀는. 이제 주방 일은 다른 이에게 맡기고 그녀는 공부에 집중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녀는 둘 다 하겠다고 말한다. 주인을 돌볼 사람은 자신뿐이길 원한다며 울면서 다른 이들에게 맡기지 말아달라 부탁한다. 그는 놀라며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다. 가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귀족에서 노예로 전락했다. 다른 대륙의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삶은 이제서야 그녀의 삶은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고 정령 마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크게 흔들렸다. 아마 일을 제대로 못하면 저택에서 쫓겨날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안심시킨다. 자신이 맡긴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는 누구도 버리지 않고 자기 사람은 반드시 지킨다고 한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거 시키는 게 아니라고 약속한다. 그녀의 솜씨는 매우 뛰어나고 세심해서 계속 노력한다면 수석하녀로 승진할 수 있다. 하지만 저택에는 언제든 그녀를 대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다. 그래서 그는 이 마법을 수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런 재능을 가진 마법사는 세상 어디서든 극도로 존중받고 매우 희귀하다. 공부한다면 그녀는 훌륭한 마법사가 되고 모두에게 존경받게 된다. 그때까지 그 분야에서 그녀를 대신할 NPC는 없다. 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이야기였고 그녀조차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필요한 책을 건네며 그는 그녀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책을 끌어안고 주인을 믿으며 가진 모든 걸 바치기로 결심한다. 두 사람의 관계 수치는 더 올라가 60이 된다. 그 후 그녀는 주인의 전속하녀로 임명되어 함께 공부하게 된다. 주인의 시중을 들며 개인 방으로 옮기게 된다. 이제 그곳은 평화롭게 공부하고 수련할 수 있는 그녀만의 공간이다. 경비면에서도 훨씬 좋고 질투하는 다른 하녀들을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주인의 방과 가까워진 것이 마음에 든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노력하고 살아남자고 다짐한다. 그녀가 방에서 공부할 때면 정원을 거니는 소년의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마주칠 때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은 깊어졌고 관계는 더 좋아졌다. 이후 전사는 급한 소식을 듣게 된다. 위대한 아돌프 경이 동생의 변화를 알아챘다는 이야기였다. 최근 들어 그는 눈에 띄게 강해졌고 매일같이 수련하고 있었다. 마법 연구에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성격도 크게 좋아졌다. 더 이상 성가시지 않다는 말까지 나온다. 동생이 마침내 성장했다고 느낀 그는 형으로서 한번 들러야겠다고 생각한다. 챕터 8. 소년의 아침 산책에는 언제나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포함된다. 이번엔 시야에서 벗어난 곳으로 가려 한다. 마법 실험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왕국 영지 밖 빽빽한 나무로 가려진 장소로 향한다. 소년이 수련하는 동안 친구는 누군가 다가오지 않게 지켜야 한다. 금발의 그는 병이 있는 친구가 수련하는 게 걱정된다. 하지만 지금의 카일은 완전히 달라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는 앞의 나무로 향해 강력한 마법 미사일을 발사한다. 폭발은 엄청나 두 사람 모두 그 위력과 재능에 놀란다. 공격은 나무를 완전히 파괴하며 실험의 성공을 증명한다. 소리가 너무 커 저태까지 들렸을 법하지만 오라가 소음을 눌렀다. 금발의 빠른 반응이 비밀을 지켜냈다. 카일은 며칠 전 빌린 책의 지침을 따라 첫 마법진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오라를 사용해 매일 괴롭히던 병을 극복했다고 한다. 미소 지으며 그는 젊은 나이에 죽을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마침내 친구는 지난 며칠간 느꼈던 차이를 이해한다. 스스로의 지혜로 병을 고친 걸 축하하며 형제의 관계는 더 좋아진다. 끈기를 존중하는 사람답다. 하지만 그 마법 미사일은 일서클인데도 거구의 주먹보다 훨씬 강하다. 이상하게도 위력은 4서클에 가깝다. 초보 마법사가 4단계급 능력을 해방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어쩌면 그는 이제야 드러난 천재일지도 모른다. 그 능력 덕분에 그는 서고의 모든 책을 읽어 수개월의 시간을 단축했다. 공부하며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왜 이곳의 마법은 원래 게임과 다른 걸까? 여기서는 먼저 의식을 그리고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발동된다. 게임에선 상징만 만들면 만화가 반응했다. 하지만 그의 마법은 전혀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강하다. 지금은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기에 그는 친구에게 둘만의 비밀로 해달라 부탁한다. 하지만 그 방식이 관계를 조금 악화시킨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강함을 알지 않길 바라며 2달 뒤 반란이 일어날 걸 기억한다. 그 말을 듣고 금발은 계승식을 떠올리며 긴장한다. 전통적으로 가문은 능력으로 후계자를 정한다. 성격, 검재능, 여러 요소를 모두 평가한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후보는 두 명이다. 장남이자 위대한 아벨, 그리고 차남인 잔혹하고 계산적인 아돌프다. 아벨은 정통 후계자이며 가장 유명한 후보로 본성이 선하고 어린 시절부터 검을 수련해왔다. 아돌프 역시 적통이지만 형의 재능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성장하며 능력이 급상승해 많은 지지자를 얻었다. 솔직히 그는 조직 보스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마주치면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며 은근히 신경전을 벌인다. 황금 기사에게 그는 길을 잃어 그들을 못 봤다고 말하지만 5살부터 강한 오라를 지녔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그건 그저 사소한 어린 시절 이야기다. 한편 둘째 형은 15세 오라를 각성했다. 이 세계에선 늦게 피는 경우도 흔해 마법 수련을 늦게 시작하기도 한다. 갑자기 아돌프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진다. 그는 아버지의 규율을 어길 수 없기에 크게 화가 난다. 아벨은 부드럽게 그들이 훌륭히 훈련돼 잠재적 후계자를 섬길만 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둘째 형은 마음껏 웃으라며 곧 웃지 못하게 될 거라 말해 긴장을 더 키운다. 그 말은 불길하게 남는다. 식사하며 주인공은 2달 뒤의 의식을 걱정한다. 이 영지는 장자가 전부 상속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후계자는 선택되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힘과 서열이다. 단 한 명의 예외가 있는데 바로 병약한 막내다. 그는 처음부터 계승에서 제외됐다. 셋째 형인 공장 역시 이런 싸움에 끼지 못한다. 결국 후보는 아벨과 아돌프 둘뿐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전까지 큰 움직임은 어렵다. 하지만 그의 힘이 드러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미래의 선택지는 2가지뿐이다. 동맹으로 끌어들이거나 최대한 빨리 짓밟거나. 역사 속 계승 다툼은 늘 유혈로 얼룩졌다. 게임 설정상 둘째 형은 반드시 영웅을 제거하려 들 것이다. 처음부터 가문 전체를 없앨 계획이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병을 극복하고 좋은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레이오는 마법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힘을 숨겨야 함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 일로 그는 능력을 가주에게 보고할 것이다. 지금 그는 젊은 주인이 아닌 후작에게 충성을 맹세한 상태다. 그래도 주인공은 친구를 위해 무언가 하려 한다. 그 말에 금발은 걱정한다. 그가 마법사가 되는 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확신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막내가 강해진 걸 알면 분명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 대화 덕분에 관계는 크게 좋아지고 함께 먹으면 관계가 상승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매일 같이 식사하기로 한다. 밤이 되자 소녀는 의식 연구를 멈추지 않는다. 마법으로 활성화하면 말도 안 될 속도로 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왜 게임 방식이 이렇게 힘을 키우는지는 아직 모른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힘을 보여야 한다. 이 세계의 만화 활성화는 느리고 다루기 어렵다.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그는 몇 가지 방법을 떠올린다. 장점과 전략을 결합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위험하고 마법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도 불가능하지 않기에 시도한다. 위험은 크지만 보상도 크다. 가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 데도 도달할 수 없다. 갑자기 만화가 폭주하며 방 안에서 미친 듯이 치솟는다. 폭발 병고가 연달아 뜬다. 그럼에도 그는 계획을 밀어붙여 경로를 분석하고 활성화해 강력한 피해를 만들어낸다. 방 안에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마법을 창조한다. 전혀 새로운 강력한 힘이다. 이번에는 활성화를 결합해 마법 미사일을 만들어낸다. 기초가 완성되자 더 큰 힘을 시도한다. 하지만 위험이 현실이 되고 폭발이 주목을 끈다. 그때 하녀 하나가 걱정하며 지나간다. 다행히 소녀는 무사했지만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실험은 밖에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아마 알림이 계속 뜨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는 수련용 공방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때 전사가 소리에 놀라 나타난다. 주방에서는 수프 맛이 밍밍하다. 소금도 없고 재미없다. 갑자기 다른 하녀가 수프를 만든 사람이 성실한 소녀라는 걸 알아본다. 데이지다. 그녀의 친구이자 아주 착한 사람이다. 하지만 소녀는 이전 일들 때문에 다가가기 두렵다. 데이지는 달랐고 양념 팁을 알려준다. 깊은 맛을 내는 재료를 이야기한다. 양념된 음식을 맛본 소녀는 결과에 놀란다.
데이지가 편한 사람임을 느끼고 요리 기술을 가르쳐달라 부탁한다. 친구는 기쁘게 그 시간을 함께한다. 두 사람은 함께 음식을 전하러 가며 둘은 주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가는 길에 데이지는 그가 하녀를 혼자 두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했다고 털어놓는다. 다행히 최근의 주인공은 훨씬 품위 있게 행동하고 있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었다. 그가 공부하는 동안 데이지가 약속대로 그의 상태를 물어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엘은 친구의 현재 상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데이지는 잘 판단했고 일을 잘했다며 칭찬을 받는다. 성급한 자들이 이미 움직였을 거라 생각했지만 밧줄은 생각보다 길었다. 조급함은 둘째 형다운 모습이다. 그는 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집무실에서 후작은 아들이 병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폭발한다. 레이오는 소년이 마법을 공부해왔다고 보고한다. 재능이 없음에도 1서클에 도달했다는 말까지 한다. 가주는 그 기적을 믿지 못한 채 충격을 받는다. 그는 아들이 극도로 허약했고 우울하게 살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 때문에 둘은 적처럼 자주 다퉜다. 가장 끔찍한 순간, 소녀는 아버지가 자신 같은 아들은 원치 않았고 문제만 일으킨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그 말은 분노 속에서 나온 것이었고 남자는 분명 후회하고 있다. 그 병을 극복하려면 비정상적인 마법 재능이 필요하다. 그런 재능은 보통 5살에 나타난다. 10세에 이걸 해낸 사례는 아마 유일할 것이다. 게다가 카일은 실제로 마법을 조종하고 있다. 분명한 기적이다. 소년이 아직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사는 원한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반대다. 소년은 직접 가주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집에만 갇혀 있으니 외출 허가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아버지도 그 의도를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말을 듣고 둘 사이에 증오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절망에 빠졌던 아버지는 안도하고 마침내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 순간 소년은 단정한 차림으로 마리스를 찾아온다. 챕터 11. 그는 대대로 국경을 지켜온 존경받는 검사 가문의 수장이다. 대륙에 단 5명뿐인 검성 중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존재, 주인공의 아버지다. 가까이 다가가자 이유 없이 손이 떨린다. 몸은 과거의 원망과 두려움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검술 훈련 때마다 꾸중과 언쟁을 반복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나무검조차 들지 못하던 약함, 너무 무거웠다. 그런 아이는 검사 가문에겐 큰 실망이었다. 그는 오래도록 쓸모없다고 느끼며 버려질까 두려워했다.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 기억은 원래 이 몸의 주인에게 속한 것이다. 하지만 두 영혼이 얽히며 감정도 연결됐다. 다행히 지금의 그는 과거의 겁쟁이가 아니다. 그는 소년이면서 동시에 현실의 성인이다. 그의 역할은 카일 술타란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침내 둘은 마주 앉고 묘한 침묵이 흐른다. 소년은 이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었다. 규칙은 명확했다. 허락 없이 방을 나갈 수 없다. 최근 공부를 이유로 서고 출입은 허용됐지만 문제를 일으켜선 안 됐다. 그는 과거의 일들 때문에 아버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대륙 최강급 인물이며 두려운 상대다. 상황은 험하고 선택지는 정면 협상뿐이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를 터뜨렸겠지만 지금의 그는 훨씬 성숙하다. 이미 충분히 문제를 일으켰고 과거가 짓누르고 있다. 지금은 바꿀 기회다. 오랜 갈등 끝에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그리고 영리하게도 후작과 거래를 제안한다. 병약했던 아이가 병을 극복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판타지 세계에서도 믿기 힘든 기적이다. 그의 힘은 비정상적이며 여러 서클을 혼합한다. 그는 자신이 1서클 마법사임을 증명하기 위해 화염구를 만든다. 전사의 보고를 듣고도 믿지 않던 아버지는 직접 보는 순간 태도를 바꾼다. 그는 만화가 혈관을 타고 흐르며 점점 강해지는 걸 느낀다. 그 병을 극복한 마법사는 잠재력이 압도적이다. 이 세계에서 강력한 마법사는 기사단 하나와 맞먹는다. 검사 가문이라 해도 전선에 강력한 마법사가 있다면 큰 이점이다. 가문이 이 계획을 지원하면 모두가 이득을 본다. 정예 검사와 뛰어난 마법사가 결합된 군대는 대륙 최강이 된다. 이 거래는 가문에도 소년에게도 이롭다.
그의 재능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오마르 케인은 이익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둔다. 가족애를 내세워도 통하지 않는다. 가문을 위해 냉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맞으면 불안한 관계도 협력으로 바뀐다. 이제 두 명의 영리한 어른 사이에서 일이 정리된다. 노인은 그 소년이 예전의 아들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렵다. 그는 더 이상 아이처럼 보이지 않는다. 완전히 성장한 듯하다. 그는 이 희귀한 재능에 투자해달라 요청한다. 협상은 완벽했다. 상대의 욕망을 정확히 파악해 거래에 이용했다. 권한과 힘으로 원하는 걸 얻어냈다. 한때 책을 태우던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가문의 실패작이었던 아이는 성장했다. 이제 그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가문은 자금과 마력석을 지원한다. 다만 그는 반드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며칠 후 친구들이 방을 찾아온다. 모든 것이 훨씬 호화로워졌고 마법사를 위한 개인 공방이 생겼다. 벽에는 마법 장벽이 설치됐고 도구, 포션, 유물로 가득 차 있다. 전사는 그 비용에 경악한다. 다행히 아버지는 기꺼이 전액을 지불했다. 그 완고한 남자가 아들의 매력에 넘어간 건 의외다. 지엘 역시 놀란다. 방 안에서는 정령 마법을 자유롭게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인동 차단 장치까지 설치돼 마음껏 수련할 수 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하녀가 아닌 전무후무한 정령 마법사가 되길 바란다. 그 말에 그녀는 많이 운다. 쉬지 않고 일해왔기 때문이다. 목표는 모든 걸 배우고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관계는 더 깊어지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인다. 그때 갑자기 몇 개의 돌이 빛나며 그녀의 시선을 끈다. 정령진이 반응하며 통제불능처럼 보인다. 의식에서 이상한 빛이 뿜어져 나오며 미완의 정령이 형성된다. 솔직히 굉장히 귀엽다. 우연히 끌어들인 하녀와 즉시 친해진다. 그녀가 공방 근처를 지나기만 해도 소환된 듯하다. 그 마스코트는 그녀의 재능과 완벽히 어울린다. 이 기술은 다른 계열의 마법을 요구한다. 그녀의 감정이 정령석을 반응시킨 듯하다. 막 구입한 돌은 순식간에 소모됐다.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예상 못했다. 게다가 이 존재는 상위급이라 통찰로도 식별할 수 없다. 작지만 인간 능력으로는 측정 불가한 힘을 지녔다. 이름은 애쉬, 고대의 빛의 정령으로 보인다. 그 사실에 소녀는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귀여운 존재가 그렇게 강하다니. 고대 정령은 최상위 존재이며 소환이 가장 어려운 대상이다. 지금 모습은 본래 형태가 아니다. 원래 크기로 돌아가면 저택이 무너질 것이다. 정령은 소녀와 계약을 맺고 친구가 되길 원한다. 강한 적합성이 필요하지만 고대 정령은 동의하고 계약의식을 시작한다. 하녀도 서명하며 동맹을 얻는다. 완료 후 그녀는 새 동료의 이름을 정해야 한다. 주인공이 제안한 이름을 받아들여 피카츄라 부른다. 그의 최신 장난이다. 이제부터 그게 이름이고 그녀는 친구를 얻어 기뻐한다. 재능 육성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된다. 며칠이 지나 저택에 다시 아침이 찾아온다. 전사는 보호자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오랜만에 본 인물 아돌프가 그의 앞에 서 있다. 챕터 13. 두 형제는 하녀의 시중을 받으며 만난다. 조직 보스 같은 남자는 그녀를 알아본다. 과거 시장에서 노예로 팔렸던 그 소녀다. 그는 그녀가 예쁘다며 하녀가 된 게 웃기다고 말한다. 역겹게도 그녀를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 요구한다.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것이다. 대화는 처음부터 어긋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를 남기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없냐 묻는다. 상황을 쉽게 넘기기 위해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야 했다. 결국 이는 도발일 뿐이었다. 그는 실제로 남의 하녀를 데려갈 생각은 없다. 그래도 지금은 관계를 망칠 수 없어 양보한다. 소녀는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도 여자의 관심이 지나쳐 보인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그를 타락시켜 어둠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몸은 많이 회복돼 일상엔 지장이 없다. 병은 나았고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도 오래된 병이라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다. 그때 주인공은 기존보다 강한 주문을 보여준다.
새 마법 창조에 관심 많은 그 남자의 흥미를 끈다. 전성기가 아니어도 그는 빠르게 성장 중이다. 비록 예서클 수련생이지만 주인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급격히 그의 기술은 날마다 계속 향상되고 있다. 하녀가 가져온 소식은 과장된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13살에게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차라리 압박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용한 뒤 처리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는 대놓고 경쟁에서 자기 편을 들겠냐고 동생에게 묻는다. 그 선택지는 주인공조차 예상하지 못한 것이어서 놀란다. 잠시 서로를 노려본 뒤 상황은 영리한 쪽이 계획한 그대로 흘러간다. 그 덕분에 그는 아버지의 허락을 얻게 되고 신뢰의 감사 인사를 전한다. 바로 그때 전사가 나타나 아돌프의 무사한 여정을 빈다. 레이오는 조종하기 어려워 아직 게임에서 편을 바꾸지 않았다. 위대한 전사의 아들이 건방진 아이를 지키고 있다는 게 웃기게 느껴진다. 그 때문에 아돌프가 떠날 때 둘 사이의 분위기는 더 어색해진다. 마침내 형제의 말다툼이 끝난 뒤 주인공이 방으로 들어간다. 그는 5번째 군단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인 제롬 자작을 상대하게 될 거라고 설명한다. 친구는 이것이 그의 첫 충성 임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 토벌대에 함께 가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범죄 보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의 일부라 아버지의 동맹을 데려갈 수 없다. 이것은 주인공의 실전 활용 가치를 시험하는 함정이 분명하다. 다행히 이제 그는 자신이 만든 마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그래도 그는 마력의 전부를 쓰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멀리 숲속의 한 정착지에 대해 묻는다. 영지 남쪽에는 몬스터 집락이 있다. 후작은 정기적으로 병사를 보내 그 적들을 토벌한다. 이번에는 카일경이 완전한 마법사처럼 임무에 나설 준비를 한다. 마침내 한 남자가 말에서 내린다. 빅, 제롬백작이다. 그는 범죄 보스의 동맹이며 이번 임무에서 주인공과 같은 팀이다. 첫 실전이기에 그는 특히 조심해야 하고 필요할 때 보호받아야 한다. 둘의 관계는 좋지 않고 그는 호의로 이 일을 하는 게 분명하다. 그래도 그들은 출발하고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빅 백작의 명령은 소년을 감시하며 전투 실력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위험한 병을 몸에 지닌 약자가 뭘 할 수 있을지 믿지 않는다. 전투 중 소년은 앞에 고블린들에게 번개 마법을 쏜다. 명중은 완벽하다. 한 발로 무리가 전멸한다. 그 장면은 팀을 놀라게 하고 모두의 평가를 끌어올린다. 임무는 빠르게 끝나고 최근 중 가장 쉬운 토벌이 된다. 영웅 덕분이다. 그는 이렇게 쉬운 전투를 본 적이 없었고 명성은 단숨에 90레벨까지 치솟는다. 물론 아돌프 경은 동생의 활약을 들으면 매우 기뻐할 것이다. 이제 계획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제14장 야영지로 돌아와 모두 아이 덕분에 승리를 축하한다. 그는 순진하게도 그럴 자격이 없다며 대단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병사들은 젊은 도련님을 오해했다며 그의 실력을 칭찬하기 시작한다. 전투를 잘하는 것뿐 아니라 야영지 음식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해 보인다. 형이 이런 위험한 임무를 맡던 걸 떠올리며 자신의 차례에 응석을 부릴 수 없다고 깨닫는다. 병사들은 아이가 범죄 보스를 그렇게 존경한다는 사실에 놀란다. 계획은 예상대로 진행 중이다. 병사들은 주인공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를 치켜 세울 준비가 됐다. 다른 모두가 잠든 사이 모험가는 야영지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산책을 나간다. 아이일 뿐이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모두 그의 순진한 연기를 믿는다. 오늘의 승리 후 기사들은 완전히 지쳐 쓰러져 잠든다. 남은 경비는 소수뿐이고 그들 또한 거의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지쳐있다. 이제 그는 예전처럼 오고 몇 마리를 처리해 최대한 경험치를 쌓으려 한다. 주머니에서 최대 10km 밖의 거인들을 끌어들이는 향수를 꺼낸다. 며칠 전 그는 기존 레시피를 따르지 않고 그런 생물을 유인하는 향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는 걸 깨달았다. 품질과 향이 좋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은 몬스터를 끌어들인다. 문제는 원래 목표가 고블린 사냥이고 오거는 준비 없이 상대하기엔 너무 강하다는 점이다. 군대에는 경험 많은 기사 12명이 있고 약한 적은 상대할 수 있다. 하지만 거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범죄 보스에게 충성하긴 하지만 개개인의 실력은 평범하다. 사실상 소모품이다. 그들은 배신자에게 꼬드김을 받아 근단이 된 거리 범죄자들이다. 세뇌는 극단적이어서 광신도로 만들었고 그 영향력은 쉽게 퍼졌다. 이들은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주인의 모든 움직임이 비극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주인공은 계승일 전까지 5번째 군단을 최대한 약화시킬 계획이다.
우선 그 12명을 강력한 오거와 끝까지 싸우게 만든다. 향을 활성화한 뒤 이 치명적인 전투에서 살아남는 건 오직 자신뿐일 생각이다. 오래지 않아 2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 숲에 퍼진 향에 이끌려 나타난다. 이미 지친 전사들은 거인에게 기습당해 동료들이 쉽게 쓰러진다. 용감한 한 명이 아직 도망치지 말자고 외치지만 그의 최후는 잔혹하고 도망이 최선이라는 게 곧 드러난다. 그는 팀에서 가장 강한 병사 중 하나였다. 이제 중간급만 남았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사기를 올리려 그는 이것이 명예로운 전사의 행동이냐고 묻는다. 이 임무에 실패하면 오거들이 아군 영지로 밀고 들어와 사람들을 학살할 것이다. 지휘를 맡아 모두가 이제부터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동의하게 만든다. 다행히 빅백작은 상급 전사라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도움을 원치 않는다. 끝까지 남아 마법으로 지원한다. 전투에서 부하를 버린다면 형을 다시 마주할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주문을 시전해 전사를 더 강화한다. 1서클 마법이라 아직 큰 피해 없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래도 그는 두려움 없이 정면으로 맞선다. 빅백작은 카이리 군의 필수적인 도구라는 걸 알고 이미 크게 신뢰한다. 검의 강력한 기술을 활성화하며 접근하는 우거를 베어낼 준비를 한다. 두 머리를 한 번에 자르려 곧장 돌진한다. 아무도 공황 상태가 아닌 걸 본 다른 병사들도 비겁함을 보일 수 없어 스스로를 북돋운다. 주인공은 이 잔혹한 싸움에서 전력을 다하라고 말한다. 계획은 완벽히 작동 중이다. 그가 불러낸 오거들이 약한 병사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유인 향수는 성공했다. 평소보다 3배나 강한 개체까지 불러냈다. 바로 여기서 5번째 군단의 일부가 종말을 맞는다. 제15장. 그는 너무 강해진 느낌에 혼자서도 오거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다. 쌍두 중 하나의 강력한 일격을 날리고 즉시 둘은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공중전은 모두를 압도한다. 가장 강한 기사들은 거의 쓰러졌고 약한 병력은 공포에 빠진다. 멀리서 지켜보던 작은 사이코는 자신의 기략이 통하는 걸 보며 만족한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적을 쉽게 제거한다. 그 일을 거대한 오거에게 넘겼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제롬은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최후의 수단을 떠올린다. 어둠에서 받은 힘을 풀면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실베이드는 그렇게 되면 인간성을 잃은 분노의 괴물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힘은 하찮은 적에게 써선 안 된다. 오거는 이길 수 있지만 그 분노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도 오거에게 패배하는 것보단 나을지도 모른다. 멀리서 카일은 마법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말한다. 그 말에 빅백작은 자신감을 얻고 마법사에게 고무된다. 아직 최후의 수단을 쓸 때가 아니라며 카일은 정신정화를 발동한다. 순간 모두에게 에너지가 솟구치고 자신들이 5번째 군단 최고라고 믿으며 전력을 다한다. 진정한 힘을 보여주려 한다. 싸우는 동안 주인공은 멀리서 모든 걸 주의 깊게 지켜본다. 몇 초 만에 모두 거대한 짐승에게 쓰러진다. 우선 목표는 12명의 기사 제거였다. 이제 제로만 남았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는 견이를 끝내기 위한 마지막 지원 주문을 요청한다. 말처럼 패를 움직이며 더 많은 만화를 흘려 계획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보라색 형태가 몸을 감싸는 힘을 활성화한다. 발톱에 붙잡힌 채 그는 정면을 바라보며 상대를 마주한다. 오거는 바로 앞에 있고 눈에는 기쁨이 빛난다. 한 손으로 그를 잔혹하게 끝내려 한다. 모든 병사 앞에서 그들의 지휘관은 짓눌려 완전히 사라진다. 그 광경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둘끼리 짐승의 몸을 감싸고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그리고 모두의 눈앞에서 그것은 이미 죽은 채 땅에 쓰러진다. 전투를 끝내며 젊은 도련님은 적 위로 올라탄다. 그 안에서 고가치 수정 하나를 꺼내고 이제 꽤 수상한 수를 쓴다. 그는 빅백작 덕분에 적을 쓰러뜨렸다고 거짓말한다. 이 승리는 12명의 용감한 전사와 생존을 위해 싸운 모두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전장에서 승리한 영주를 칭송하기 시작한다. 이번 토벌의 결과는 성공이며 두 머리의 변이는 제거됐다. 게다가 원래 목표였던 고블린 수십 마리도 처치했다. 하지만 전투 중 큰 손실을 입었다. 소식을 들은 금발의 악당은 믿지 못하고 사실이냐고 묻는다. 그들은 제롬이 숲에서 변이와의 잔혹한 전투 끝에 죽었다고 설명한다. 공격이 너무 빨라 어둠의 힘을 쓸 틈도 없었다. 그 임무를 잃은 건 분대에 큰 타격이다. 수많은 병사의 죽음은 문제도 아니다. 달리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리고 어떻게든 오거를 야영지로 회수하려 한다. 그제야 동생이 무사히 돌아온 걸 보고 안도한다. 그렇게 강한 적을 쓰러뜨린 건 젊은이의 큰 업적이다.
이로 인해 아버지에게 보고되고 모두가 마땅한 영예를 받게 된다. 주인공이 쓰고 있던 가면, 순진한 동생의 연기는 아둘로에게서 점점 벗겨지고 그는 분노와 의심 속에 떠난다. 하지만 당장은 형이 아직도 꽤 쉽게 속고 있는 듯하다. 주인공은 형의 인정을 얻고 5번째 군단을 무너뜨렸다. 완벽한 항시였고 그는 농담처럼 돌 하나로 새 3마리를 잡은 셈이라고 말한다. 변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전사 혼자서도 도움 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담을 섞어 처음엔 일부러 약해 보이려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아벨에게 알리지 않고 사악한 형의 편에 더 가까이 가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 모든 건 계획의 일부고 머지않아 그는 인정받아 그쪽에서 먼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며칠 뒤 가문의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원정 결과를 검토하고 전리품 분배를 결정한다. 또한 내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소년의 공로가 논의된다. 이의가 있으면 자유롭게 말하라고 한다. 한 남작은 예전엔 그저 약한 아이였는데 과하다고 생각한다. 어색하게 아이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솔직한 생각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알고 보니 아이는 아직 1서클 마법사, 말하자면 초보다. 그럼에도 남작은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업적이 과장됐다고 본다. 그리고 하룻밤새 갑자기 철이 들었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마무리한다. 과거 아이들이 일으킨 모든 소란을 상기시킨다. 카일은 면전에서 험담을 들어도 미소만 짓는다. 그런 판단을 하는 남작들은 진짜 늑대를 마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홀에 이르자 주인공은 보기보다 쉽지 않고 직접 봐야 한다고 말한다. 혐을 두둔하며 아벨은 강한 기사라도 두 머리 괴물을 쓰러뜨리기 어렵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기사들이 아이를 지키느라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그래도 마지막 일격은 카일의 것이었고 생존자 증언으로 확인됐다. 이전과 달리 소년들은 이제 마법 수련에 집중했고 남작은 개인 감정을 접으라고 한다. 분노한 아둘로는 더 이상 망치지 말라고 말한다. 계속 형을 지지하며 선을 넘기 말라고 위협한다. 갑자기 모두가 아이를 변호하는 분위기다. 그가 진짜 가치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사악한 형은 카일의 보상에 거액이 포함돼야 한다고 동의한다. 전사는 아이의 잔혹한 전투를 직접 받고 의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유를 얻고 마침내 본가에 출입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변이 전리품은 공로에 따라 분배되고 아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회의가 끝나자 주인공은 한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왜 그런지 아버지에게 묻는다. 하지만 노인은 날카롭다. 아이가 오거의 심장을 보상으로 챙겼다는 걸 알고 있다. 할 말이 없어진 주인공은 집을 나갈 수 있게 해준 것만이라도 감사하다고 한다. 그때 갱보스가 나타나 아이와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약속을 지켜 아버지에게 아이의 공적을 전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자신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 기억해달라고 한다. 멀리서 아벨은 동생에게 관심을 둔 지 오래됐다고 생각하며 언젠가 이야기하길 바란다. 문제는 그 시간이 이미 왔고 아버지도 모르는 어떤 능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갑작스런 고백의 주인공은 혼란스럽다. 회의가 끝난 직후 아벨은 동생을 칭찬하러 나타난다. 전투를 정말 잘 치렀고 이제 가문에서 존중받는 마법사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함께 식사하자고 묻는다. 숲 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소녀는 전사가 업적을 묻는데 숨은 이유가 있다고 의심한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도 모르는 비밀을 이유 없이 흘리기 시작한다. 너무 늦기 전에 아돌프가 만든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인공을 끌어들이려는 게 분명하다. 주인공은 말을 신중히 고르며 왜 그 비밀을 아는지 묻는다. 그런 큰 게 드러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다고 한다. 형답게 그는 분명 대가를 원한다. 하지만 솔직하게 막내는 중간형의 편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선한 쪽에 설 생각도 없다. 시간이 흐르고 아돌프가 어둠의 힘을 전력으로 쓰는 모습이 나온다. 그는 형이 카일과도 따로 이야기한 걸 알게 된다. 그건 범죄 보스를 분노하게 만든다. 아이의 재능을 먼저 알아본 건 자신이고 그 우위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표를 바꾸면 적이 되느니 차라리 독살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 하녀가 저택에 있는 것이다. 다시 가족 대화로 돌아간다. 아벨은 막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솔직히 형이 정말 친절하다고 말해 그를 당황시킨다. 능력을 활성화하면 레벨이 너무 높아 성향을 많이 볼 수 없다.
유일한 단점은 관계가 중립이고 호감도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는 착한 금발 앞에서 계속 이상하게 행동하고 상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 다른 형은 사과한다. 형이었지만 예전엔 막내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 그래도 주인공은 예전에 자신이 완전한 진상이었고 그래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며 용서한다. 아벨은 아이가 똑똑한 농담을 정말 잘한다며 웃는다. 아돌프에게 빼앗기기 전에 영리한 동생과 유대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 그는 다른 쪽이 약속한 건 전부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제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는지 묻는다. 아이는 적쪽에 서면 제거당하는지 걱정하며 묻는다. 아돌프는 다르고 가족에게도 잔혹하다. 배신자가 되면 어떤 수단이든 써서 제거할 것이다. 천재 마법사라 해도 일상적으로 자신을 지킬 힘은 아직 부족하다. 가족 중 처음으로 누군가가 범죄 보스를 이렇게 깊게 읽어냈다. 웃긴 건 그 남자도 평가에 동의한다는 점이다. 그는 조용해지고 대화의 시작으로 돌아가 주인공이 쓸모없는 능력이라 말한 강한 직감을 떠올린다. 어릴 때부터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 항상 나쁜 예감이 들었다. 그 직감을 따를 때마다 위험을 피했다. 의식이 가까워질수록 그 느낌은 더 강해지고 특히 사악한 형 주변에서 그렇다. 그 능력은 미래를 보는 것 같은 직감이다. 그 몸에 들어온 뒤 전엔 없던 재능이 분명 생겼다. 그 때문에 다른 NPC들도 원래 없던 시스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래도 아돌프는 가족이자 후작의 두 번째 직계 상속자라 선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주 나쁜 예감 때문에 여기 있고 지금까지 숨겨왔다. 그는 직감을 믿고 아돌프가 후작이 되면 가문은 끝나며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안다. 젊은 도르님도 포함해서다. 그래서 적의 편에 들어가 가까이서 지켜보며 신뢰를 얻는 게 계획이다. 작전의 끝에서는 뒤에서 전력을 다해 치는 것이다. 착한 형이 도와주면 성공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형으로서 아벨은 이런 탄탄한 제안을 거절할 수 없고 돕겠다고 한다. 다만 먼저 임무를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부탁이 있다. 제18장. 며칠 전 백금동전이 든 가방을 발견했다. 사실상 몇 달치 급여다. 금발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벨이 돈을 빌려줘서 주인공이 마련했다. 잘생기고 부유한 그는 계획을 듣자마자 자금을 뗀다. 형이 그렇게 관대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게 놀랍다. 이 개인 통신기로 같은 장소에 없어도 대화할 수 있다. 하나 값이면 정원 딸린 저택을 살 수 있을 만큼 비싸다. 이건 기본형으로 한 사람과만 직접 통화된다. 더 비싼 버전도 있다. 아벨과의 만남이 매우 잘 됐고 함께 계획을 세운 게 분명하다. 그동안 보호자는 돈을 사용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당장 쓸 곳도 없고 아이는 더 많은 동전을 벌 생각이다. 영리한 마법사다운 미래 투자다. 그때 하녀는 지팡이로 정령 마법 훈련을 한다. 피카츄는 지팡이 끝에 달라붙어 주변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마법이 작동하지 않아 빛이 켜지지 않는다. 펫은 주인공 머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는 머리 전등 같다고 생각한다. 그건 금발에게 왜 산속에 있는지 의문을 떠올리게 한다. 마지막 기억은 이웃 지역을 방문하려 집을 나섰던 것뿐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잠깐 들르자며 갑자기 동굴 안에 들어왔다.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다. 탐험에는 온갖 위험이 숨어 있다. 매우 위험하다. 그는 동굴 입구에서 마주친 분노한 몬스터들을 떠올린다. 안으로 갈수록 몬스터가 줄어드는 건 이상하다. 이 지역 끝에 거대한 보스가 있다는 뜻이다. 대비하며 밖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그게 바로 주인공의 계획이었다. 그는 그걸 위해 여기 왔다고 말한다. 말한 건 모두 사실이다. 다음 마을에 볼 일도 있다. 하지만 길에 던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던전이라고 했다면 누구도 집을 나가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형들 중 누군가가 반드시 따라오며 혼란이 됐을 테니까. 또 어린 에르젤 문제도 있다. 그녀의 마법 정령은 비밀 훈련이 필요하고 아버지만 알고 있다. 사람이 많으면 전리품을 독차지할 수 없다. 문제는 소녀는 막 마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주인공은 이제 레벨이라는 점이다. 그는 약한 척해 바보들을 속일 뿐이라고 말하며 불만을 드러낸다. 3명 파티는 이미 어떤 대형 몬스터도 상대할 만큼 강하다. 튼튼한 탱커, 상냥한 힐러, 그리고 모든 걸 통제하는 딜 마법사가 있다. 자랑스럽게 그의 주인은 이미 강하고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말한다. 호위병은 돌리며 결국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할지 묻는다.
자신인지 아버지인지. 두 주인을 섬기는 기사는 어느 쪽에도 진정으로 충성하지 못한다. 그 말에 남자는 말문이 막힌다. 지금 레오는 후작의 명령으로 아들을 지키고 있다. 즉, 기사는 후작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 그는 필요하다. 진짜 주인을 선택해 오늘 밤을 넘겨야 한다. 실력만 과시해서는 부족하다.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 군대를 위한 난공불락의 방패를 영원히 얻게 된다. 그래서 세 사람은 함께 위험한 미궁 깊숙이 들어간다. 끝자락에서 보스룸에 도착하고 그것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름은 성역의 비밀, 미노타우로스. 이 벽들의 수호자다. 게임에선 초보자들이 경험치와 돈을 파밍하기 좋은 장소였다. 가장 좋은 점은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매우 후하다는 것이다. 욕심 많은 그는 보물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다. 그 몬스터는 일반 오거보다 3배나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마법사는 영리하고 이미 공격을 막고 대받아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불의 검과 마법으로 미노타우로스를 자극해 유인한다. 위험한 수라, 매 순간 완벽한 타이밍으로 피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좌우로 회피해 최대한 맞지 않는 것이다. 거대한 놈이 지치면 그때 들어가 공격하고 오질이 지원한다. 소녀의 첫 전투라 바위 뒤에 숨어 괜찮지만 그녀는 최대한 돕고 싶어 한다. 숨기만 하려고 마법을 배운 게 아니다. 그 모습에 소녀는 더 감탄한다. 정말로 용감하다. 이번 임무에서 그녀의 역할은 치유와 지원으로 카에경을 지키는 것이다. 아니, 정정된다.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다. 그녀가 쓰러지지 않는 한 그녀의 손은 리옹과 주인공을 지탱한다. 마지막 규칙은 위험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걸 잊지 말라는 것. 그녀는 이해하고 여기가 미지의 던전이라는 걸 상기한다. 전투에서 힐러의 중요성과 미노타우로스를 이기는 전략은 실제 경험으로만 배운다. 평생 실내에만 있던 어린 소년이 이걸 다 안다는 게 이상하다. 레오는 그가 던전 전략에 이렇게 익숙한 이유를 의아해한다. 첫 던전이냐는 질문에 자신이 너무 전문가처럼 행동했다는 걸 깨닫는다. 그래서 고블린 사냥 때 오고와 싸우며 기본 팁을 배웠다고 거짓말한다. 하지만 그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병사들조차 단순한 오고 대처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전사는 그 아이가 자신이 오래 섬긴 진짜 카일경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 그렇게 갑자기 성숙해질 리 없으니 붙잡으라고 명령한다. 분명 악령의 씨였고 불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다면 게임 오버였겠지만 그건 그의 상상일 뿐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 그는 이야기를 바꿔 책과 전술서에서 미노타우로스를 읽었다고 말한다. 놀랍게도 금발은 그 말을 좋아하고 전술도 공부한다며 감탄한다. 친구의 성장이 대단하다며 자랑스러워한다. 관계는 크게 좋아지고 설득도 쉬워진다. 그래도 평생 마법 천재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아 변명이 필요하다. 마침내 그녀는 지팡이를 보호 부적처럼 밝히는데 성공한다. 치유 주문을 발동하자 여러 정령이 주변으로 풀려난다. 이 힘은 체력과 방어를 올리고 마나와 검의 에너지도 증가시킨다. 소녀가 강화했기에 원분보다 훨씬 강하다. 이제 세 사람은 거대한 미노타우로스와 맞설 시간이 되어 전투 의지가 끓는다. 전사는 검을 들고 먼저 돌진한다. 정면 충돌로 주의를 끌어 지치게 하려는 계획이다. 짐승의 머리에 강타를 꽂지만 오히려 분노만 키워 반격해온다. 친구의 마법 덕에 전사의 몸은 더 강해 보인다. 미노타우로스는 깨어나 누가 잠을 방해하느냐고 묻고 보물에 접근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외친다. 그 말 중간에 누군가 얼음 주문을 얼굴에 꽂아 넣는다. 소년이 나서며 자신이 했다고 말한다. 연속 얼음 사격을 퍼붓는다. 틈을 타 전사는 깔끔하고 정확한 배기를 이어간다. 그는 집중을 유지하며 팀에 걸맞은 기사임을 증명한다. 제20장. 그는 집중을 잃지 않고 어깨에 강력한 일격을 꽂는다. 괴물은 믿지 못한다. 그런 배짱에 충격을 받는다. 보물에 다가오는 자들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붓는다. 일격 필사를 준비하며 전원을 말살하려 한다. 다행히 소녀는 로프와 마법의식을 설치해 스스로를 보호한다. 공격이 막히자 미노타우로스는 모욕당한 듯 더 분노한다. 힘은 엄청났고 장격은 완벽한 타이밍에 그를 살렸다. 카일의 마법은 미친 듯이 정밀하다. 다음수를 항상 알고 사실상 전투를 지휘한다. 본능으로 상황을 읽고 누구보다 자유롭게 마법을 쓴다. 젊은 소년이 힘으로 전장을 통제한다. 이어서
로프로 미노타우로스를 땅에 묶는다. 곧바로 마법 미사일이 거대한 등짝을 강타한다. 피해가 커서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어린 마법사가 이 정도라니 아무도 믿지 못한다. 나쁘지 않다. 하지만 아직 더 버틸 수 있다. 분노한 놈은 이것으로 끝이라며 최강기를 발동한다. 토네이도처럼 회전하며 대비 못한 새색에 돌진한다. 그 순간 리온이 전선을 붙잡고 나머지는 옆으로 빠진다. 마법의 축복을 받은 그는 달리며 더욱 결연해진다. 완벽한 조준으로 검을 던져 황소의 목을 노린다. 그 분노를 도망치는 기사 쪽으로 끌어당기기에 충분하다. 그 사이 주인공은 머릿속으로 초를 쐰다. 회피가 거대한 놈을 지치게 하는 최선의 전략이다. 그러면 전력 반격의 기회다. 5초 남고 짐승은 이미 지쳐간다. 카운트가 끝나며 탈진으로 몇 센치 차이로 빗맞고 거의 기사를 마칠 뻔한다. 그때 모든 축복이 사라져 소녀는 무방비가 된다. 다행히 황소는 멈춰 땅에 굳어선다. 카일이 머릿속으로 모든 걸 계산했다는 게 놀랍다. 그는 마무리를 하러 들어간다. 스킬 한계를 넘겨 진짜 마법을 다시 세상에 불러온다. 얼음창을 만들어 적에게 투척한다. 전투가 끝난 뒤 소녀는 전사의 상처를 치유한다. 이제 미궁의 값진 보물을 챙길 시간이다. 눈부셔 마법에 걸린 듯한 상자가 앞에 있다. 직감으로 카일은 보석과 장비를 본다. 강력한 검은 공룡뼈 유물로 만들어졌다. 정령들이 좋아할 아름다운 목걸이도 있다. 각자에게 어울리는 것을 받는다. 이제 마법사의 차례다. 그는 보물 속에서 기백의 지팡이를 발견한다. 고급스러운 기운이 흐른다. 과부와 마법사 빌드를 노릴 때 쓰던 트릭 아이템이다. 이 선택으로 당분간 무기는 걱정 없다. 전사의 검도 위험을 감수할 만한 마법 효과가 뛰어나다. 그는 아까 어린 주인과 나눴던 충성 이야기를 떠올린다. 하녀는 자신만 받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 갚을 수 없는 보물을 받지 않고도 도움이 되고 싶다. 전사는 이런 보물은 아무나 쓸 수 없다고 동의한다. 하지만 카일은 보상이 아니라 그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준다고 말한다. 다시 말한다. 강할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시간도 많지 않아 현명한 계획으로 전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가문 규칙을 어기고 이 물자를 전부 보고하지 않을 생각이다. 사람들이 그의 성장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유물을 안전히 맡길 수 있는 건 이 둘뿐이다.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강해지는 것이라고 거듭 말한다. 아직 어색한 둘에게 정말 선물을 받을 건지 묻는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뒤 이웃 도시로 향하기로 한다. 제21장. 며칠 전 엠팔룸 주변 동가에서 일이 벌어졌다. 마리스 가문 사람이 갑자기 성에 나타났다는 소식에 백작은 경악한다. 급히 달려가며 누구인지 묻고 가문의 혈통 문장을 지닌 걸 알아본다. 다가오는 계승은 폭풍과 같다. 그리고 암묵적 규칙이 있다. 타 가문의 일에 개입하지 말 것. 문을 열기 전 이 골칫거리를 원치 않아 마음을 다잡는다. 태연하게 왜 여기 왔냐고 묻는다. 방문객이 이미 식사 중인 아이인 걸 보고 놀란다. 무단 방문을 사과하며 프란테를 만나 영광이라고 말한다. 백작 가문에겐 큰 무례다. 그는 곧 카일이 모두가 싫어하던 그 아들이란 걸 깨닫는다. 최근에야 문제와 평판이 바뀌기 시작했다. 병에서 회복한 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바꾸기로 했다. 이제 마법을 공부하며 서서히 새로운 서클을 만든다고 한다. 막내가 견딜 수 없다는 소문과 다르다. 직접 보니 이야기들은 거짓이었다. 완전히 반대다. 누군가 가문을 흠집내려 돈을 뿌린 게 분명하다고 여긴다. 인상적이다. 검객 명가에서 태어난 첫 마법사. 밝은 미래의 징조다. 결국 백작은 거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다. 아이가 예고 없이 인사만 하러 온 건 아니다. 사과하며 계승 문제로 상황이 민감한 걸 안다고 말하고 농가에 곡물을 사 북부 최대 창고로 채우러 왔다고 설명한다. 사실 마르키 가문은 이미 계약이 있고 이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아직 밝힐 수 없는 마법 연구용이지만 일회성은 아니다. 도시는 수년치 물량이 충분하고 큰 수익이 난다. 대금으로 어디서든 통용되는 반짝이는 동전 상자를 보여준다. 아이가 백금알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건 이상하다. 그래도 거래엔 문제가 없다. 무엇을 연구하는지도 묻지 않는다. 다만 마무리 전 자금 출처를 확인한다. 수상하거나 도난일 수 있어서다. 후작은 아이이고 그 나이에 맞지 않는 돈이다.
다행히 부유한 형이 전부되고 있다. 그만큼 둘의 사이가 가깝다는 뜻이다. 아벨은 가문에서 가장 유망한 아들로 침착하고 품이 있다. 이 거래는 백기사에게 점수도 딴다. 가격 협상으로 들어간다. 곡물자루 하나에 은하 4입, 한동안 흥정이 이어진다. 블론드 남자는 조용히 있다. 긴 흥정 끝에 자루당 5동전으로 합의한다. 경호원은 아이의 협상 실력에 꽤 자부심 느낀다. 특히 나이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알고 보니 주인공은 그걸 전부 현실 세계에서 온라인 흥정 사이트를 보며 배웠다. 임펠럼에 가는 계획 일부는 돈을 버는 것이었고 곡물 매입도 그 일부일 수 있다. 값 살 때 최대한 많이 사서 수요 오르면 파는 게 목표지만 이미 영지는 1년치 식량이 있어 큰 수익은 아닐 수도 있다. 미래 지식으로 앞으로 몇 달 안에 무슨 일 생길 경우 대비하고 있다. 대기근이 다가온다. 게임 스토리상 계승 직후 벌어져 교역 망가지고 곡물 가격이 폭등한다. 아무리 돈 있어도 사람들은 음식을 못 사고 나이 따윈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안타깝게도 미래를 안다는 걸 들키지 않고는 친구에게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 아이가 해온 모든 일은 아주 잘 풀렸다. 그래서 블론드 남자는 이번도 좋은 생각이라 여긴다. 관계 수치 50 달성. 전엔 한 번도 없던 일이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것 생각하면 그 성과가 아이에겐 큰 보람이다. 하녀가 나타나 저녁 전 백작이 할 말 있으니 꼭 오라 전한다. 응접실에 가자 누군가를 소개하겠다는 말을 듣는다. 앞에 서 있는 건 보라머리의 프론텔 딸이다. 정말 예쁘고 이름은 아이리스 네온. 모든 게 소년에겐 큰 놀라움이다. 이런 만남은 전혀 예상 못했다. 다가가자 소녀는 처음 뵙게 돼 기쁘단 말하며 자기소개한다. 게임에서 그녀는 매우 강하고 아름다우며 인기도 높다. 특히 초반에 강력한 전력으로 활약한다. 문제는 오만한 성격이다. 약한 사람을 못 견딘다. 데이트엔 다이아 아니면 안 받는다고 말한다. 탐욕 성향 보유. 그 성향 때문에 그녀와 관계 올리다 파산한 플레이어도 많다. 파워 인플레로 S랭크가 흔해지며 A랭크로 같이 있던 그녀는 성격 탓에 쓸모 없어져 버려진다. 백작이 갑자기 딸을 교활하게 소개한 것도 이상하다. 또렌이 잘 지낼 거라 말한다. 아이리스도 주인공처럼 마법 공부 중이다. 딸을 계속 치켜 세우며 마법 재능이 뛰어나다 한다. 둘 다 배우는 중이니 함께 공부할 수 있다 설명한다. 주인공 시점에선 그녀가 원치 않는 듯 보이고 강요당한 느낌이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변경백 넷째 아들이라 소개한다. 직감 믿고 그녀에게 조언받는 걸 기대한다. 상태창 확인하니 관계 수치 마이너스 40. 거기에 흥미로운 재능도 있다. 만화 컴패니언이다. 원작 게임에선 극히 희귀. SSS 랭크 중 0.01%만 보유. 그래서 보라, 머리 소녀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최악의 성격에도 그 재능은 모든 걸 바꾼다. 그녀는 아베경과 아돌프 얘긴 많이 들었지만 주인공은 처음이라 그를 깎아내리려 한다. 자신은 2서클인데 그는 1서클도 못 넘었다 말한다. 어릴 때부터 불쾌했던 태도라 짜증나지만 그는 마법 배운 지 3개월뿐이라 선영한다. 그 속도로 서클 형성한 건 그녀 기록보다 빠르다. 그녀는 더 걸렸다. 그래도 13살 시작은 대부분 10살 전에 시작하는 걸 감안하면 늦다. 투덜대는 고양이쯤으로 생각하면 그 성격도 견딜만하다. 그는 예전에 병이 있어 늦게 시작했고 최근에야 극복했다 말한다. 그 말에 그녀는 멈춘다. 그 장벽 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걸 넘으려면 타고난 막대한 만화가 필요하다 선영한다. 그래서 성공한 이들을 천재라 부른다. 13살에 해낸 건 놀라운 일이다. 아이리스도 주변에 좋은 영향에서 배울 수 있길 바란다. 물론 그녀는 1서클이라 여기는 약자와 말하고 싶지 않다. 그 성격은 큰 문제를 부를 테고 빨리 고쳐야 한다. 이렇게 영입 프로젝트 3이 시작된다. 겉모습으로 판단 말라. 그는 약하지 않음을 증명할 것이다. 그녀는 소년이 얼굴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놀란다. 백작이 바로 앞에 있어도 무시하고 1대1 결투를 신청한다. 지면 자신이 약하다고 인정하겠다 한다. 비틀린 조건으로
그녀가 이기면 발을 핥고 키스하라 요구한다. 백작은 완전히 당황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나 의아해한다. 소년도 충격받아 어떤 책을 읽어야 그런 게 나오냐 생각한다. 알고 보니 그녀는 연령대 넘는 이상한 로맨스 소설을 읽는다. 그래도 소녀는 물러서지 않고 지면 원하는 걸 하겠다 말한다. 그 말은 맥락 없이 백작을 더 놀라게 한다. 조건 바꿔. 이기면 미래의 그녀 스승이 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낮은 랭크를 다시는 무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한다. 그녀는 초보 1서클이 이길 리 없다 믿는 오만함 때문에 분노한다. 백작은 딸이 어릴 적부터 버릇없이 자라 성격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대로면 언젠가 세상살이 힘들 거라 말한다. 그 나이에 친구도 없는 건 평판 탓이다. 그래서 소년에게 힘든 어린 시절을 겪은 만큼 용서해달라 부탁한다. 분명 좋은 경험 될 거라며 결투를 허락한다. 그 말에 소년은 의욕이 불탄다. 사실 백작 허락만 필요했다. 저택 반대편에서 그녀는 이길 수 있다 생각한 소년에게 화가 나 있지만 그가 꽤 귀엽다 느껴 혼란스럽고 그의 발을 핥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백작이 딸을 MC에게 소개한 데엔 다른 이유도 있다. 아직 11살이지만 혼담 오갈 나이다. 언젠가 둘이 맺어지길 바라는 생각일 수도 있다. 그 세계에선 귀족이 평민보다 결혼이 빠르다. 역겹게 느낀 MC는 왜 갑자기 만남이 성사됐는지 깨닫는다. 짜증나. 그렇다면 싸움에서 더 세게 짓밟겠다고 말한다. 지일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성격과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며 전력으로 성격을 고치려 한다. 하녀는 카에경과 소녀의 혼담을 듣고 슬퍼한다. 다음 날이 오고 아이들 결투 시간이다. 마법으로만 승부하고 누구도 다치면 안 된다. 위험해 보이면 즉시 중단. 심판은 수호자다. 유명한 노련한 기사라 불공정 판정은 없다. 전투가 선언되고 소녀는 바로 불꽃 지팡이로 불화살을 쏜다. 11살 치곤 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래도 주인공은 유리해 바람 힘을 발동해 화살을 빗나가게 한다. 공기로 불꽃을 튕긴 건 아주 영리한 선택이다. 짜증난 그녀는 마력을 얕보지 말라 말한다. 지지 않겠다 한다. 다시 더 강한 화형 주문을 쓴다. 다행히 MC는 대비해 에너지 돔으로 몸을 보호한다. 침착히 보며 그녀가 용감하고 대단하다고 인정한다. 반격으로 에너지 의식을 시작하며 막아보라. 묻는다. 그건 배짜가 놀라게 한다. 동시에 두 주문을 쓸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 기술은 숙련 마법사에게도 고급인데 레벨 1에겐 말도 안 된다. 막판에 그녀는 방어 주문을 발동해 결투를 끝낼 인력을 막는다. 하지만 화염은 바람에 흡수된다. 그로 인해 그녀는 당황해 더 빠르게 주문을 연속 시전한다. 그 순간 주인공이 지팡이를 얼굴 앞에 들고 위압적으로 나타난다. 사실상 승부 끝. 누가 더 강한 마법사인지 증명된다. 소녀는 환호하고 소녀는 방금 일에 말문 막힌다. 1서클 마법사에게 처음 패한 것에 분노한다. 그녀는 운이었다며 승리는 무효라 외친다. 재대결 원하며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았다 말한다. 그래도 주인공은 결과 같을 걸 알기에 수락한다. 그건 보라버리 소녀를 더 화나게 하고 이번엔 이기겠다 말한다. 5판이 지나고 전부 카이경의 승리다. 몇 번은 해도 결과는 같다. 그는 만화가 다 떨어졌을 거라며 싸움을 끝내자 말한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 사람들 앞에서 울기 시작한다. 약자에게 졌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 떼를 쓴다. 결국 MC가 그녀를 울렸다. 너무 심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백작은 연우에 입을 새 옷을 준다. 격식 있는 자리라 제대로 차리는 게 좋다. 모두가 정장 차림이다. 딸이 울어도 MC를 저녁에 초대할 만큼 그는 친근해 보인다. 카일이 아이리스를 이긴 뒤로 그는 가문을 더 가깝게 만들려는 듯하다. 소녀는 분명 더 미워졌지만 블론드 남자는 눈치 못 채고 표정 보고 다른 뜻이라 생각한다. 그는 여러 방면의 경험 많아 보이지만 연애엔 전혀 둔하다. 결국 하녀 친구가 준비를 도와 마무리한다. 그는 옷에 어울리게 아주 잘생기고 품위 있게 변신한다. 칭찬받자 파티에 가는 게 더 기대된다. 사람들은 카일의 참석을 예상했고 그는 초대에 감사한다. 모두 그를 반기며 자기소개하고 가문을 밝힌다. 문제는 공주가 이 가족 모임에 너무 늦는다는 것. 아까 올렸으니 MC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다행히 그녀는 마침내 등장하고 정말 눈부시. 늘 그렇듯 MC와 마주치자 부끄러워한다. 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른다. 관계가 완전히 끝났을 줄 알았기에 의외다. 그녀는 이미 소년이 잘생긴 건 알았지만 이렇게 차려입으니 더 멋져 보인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을 시간이다. 집안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MC는 아이리스 옆에 앉는데 아까 일 때문에 괜찮은지 확신이 없다. 직감 스킬을 켜자 관계 수치가 조금 오른 걸 알아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친밀도가 30이나 뛴 게 이해되지 않는다. 아마 그녀의 특성 중 하나 때문일 수 있어 다음엔 대비해두는 게 좋다. 다행히 식사는 예상보다 훨씬 편안하다. 가족 앞에선 그녀도 오만함 없이 차분하게 행동한다. 그런데 순간 그녀가 오빠에게 후추를 달라 한다. 바로 그때 MC는 가장 가까이 있던 소금통을 건넨다. 그 순간 두 사람 손이 닿고 그녀는 완전히 당황한다. 둘 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시선을 피한다. 관계는 좋아졌는데도 소녀의 태도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진다. 다음 날 MC는 방에 찾아온 손님에 놀란다. 거기엔 아이리스 아가씨가 차분히 커피를 마시고 있다. 약속을 지키러 온 것, 주인공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다. 그녀는 레벨 1인데도 소년의 마법이 왜 그렇게 강한지 무척 궁금하다. 그의 마법 방식은 어느 책에도 없고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새로운 마법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하라 요구한다. 하지만 그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제자로 받지 않겠다 말한다. 그래서 더 공손해지고 타인에게 친절해지며 무엇보다 화나서 울며 도망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라 요구한다. 그건 아버지도 안 하던 요구라. 그녀는 짜증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법이 정말 독자적인 방식이며 직접 만든 방법이라 설명한다. 이 혼합 마법은 세상 어디에도 공개된 적 없다. 그러니 창시자에게 직접 배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똑똑한 그녀라면 그 의미를 알 거라 말한다. 아무리 고민해도 반박할 수 없어 그녀는 조건을 받아들인다. 사실 MC는 이미 전부 준비해 두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직접 마법 계약서를 만든다. 제자가 되려면 수락해야 할 조건이 전부 적혀 있다. 그녀는 그 예쁜 펜으로 서명만 하면 된다. 계약을 어기면 신의 힘이 끔찍한 벌을 내린다. 솔직히 말해 그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계약서는 백작이 직접 영웅에게 준 것이다. 전날 결투 후 수업 시작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아이리스가 누구 말도 안 들으면 마법 계약을 가문의 희귀보물처럼 쓰겠다는 뜻이다. 그 말에 보라머리 소녀는 분노하고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믿지 못한다. 화가 난 그녀는 진실을 따지겠다며 뛰쳐나가려 한다. 문제는 나가면 계약은 파기된다. 그러면 마법은 배우지 못하고 둘은 다시는 못 만난다. 시간이 없어 그녀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수련을 택할지 방을 나가 MC를 영원히 보지 않을지 선택해야 한다. 제25장 그녀는 서류에 서명할지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인내심이 바닥난 소녀는 이 울음 연기를 오래 봐주지 않을 생각이다. 잠재력은 높지만 성격 때문에 포기할까 고민한다. 결국 필요한 건 믿을 수 있는 동료지 계속 달래야 할 존재가 아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그녀는 동의하고 서명하겠다 말한다. 여전히 버릇없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탁자에 내려친다. 하지만 MC는 눈으로 읽지도 않고 서명하지 말라 경고한다. 이 계약에선 아이리스가 제자, 자신이 스승이라 설명한다. 종이엔 지켜야 할 규칙 7개가 적혀 있다. 벌에만 신경 쓰느라 조건이 꽤 온건하단 걸 못 봤지만 7번째 규칙은 엄격하고 실제 전투를 요구한다. 영웅은 왜 마법을 배우고 싶은지 묻는다. 성격답게 그녀는 모두보다 뛰어나고 싶어서라 답한다.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약자를 굴복시키는 게 즐겁다 말한다. 존경받고 싶어 마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요즘은 혼자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다 느낀다. 실력이 자라고 강해지는 걸 보는 게 즐겁다. 그래서 밤새 책을 읽는 줄도 모른다. 경쟁심과 형상 욕구가 강한 모습은 동기부여가 된다. 그는 강한 마법사의 핵심은 만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탐구심과 지적 호기심이 마법을 움직인다. 그건 만화 컴패니언의 재능이다. 그녀는 공부를 시작한 뒤로 더 강해지고 싶었다 인정한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서에 서명해 제자가 된다. 종이를 들고 MC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말한다. 미소 지으며 곁에서 함께할 날을 기대하고 아이리스가 가까운 미래에 믿음직한 동료가 되길 바란다. 그 말에 그녀는 연애적 의미로 받아들여 깜짝 놀란다. 대화가 끝나자 그녀는 부끄러워 방을 뛰쳐나간다. 소녀는 말조심을 했어야 했다.
특히 잘생긴 편이니 더더욱. 그걸 들은 한여는 뒤에서 조용히 전부 지켜본다. 그날 밤 MC는 결혼 제문을 듣고 물을 뿜는다. 정말 아이리스와 결혼하냐는 말에. 묻는 이는 예리엘로, 티는 안 내지만 질투하는 듯하다. 그는 아직 13이라 결혼 생각도 없다고 설명한다. 짜증나 이 마을 사람들은 너무 일찍 결혼을 서두른다 말한다. 세상은 곧 끝나고 사랑이나 결혼했을 시간 없다 말한다. 그래서 한여는 주인이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걸 이해한다. 적어도 18살 전까지는 아니다. 갑자기 소녀는 자기 엄마가 정말 아름다웠다 말한다. 그래서 자라서 숙녀가 되면 자신도 그렇게 예쁠 거라 한다. 그녀가 떠나자 소녀는 혼자 남아 당황한다. 무슨 일이었는지조차 헷갈린다. 이곳 아이들은 너무 성숙해 벌써 결혼을 걱정한다. 그녀는 자라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다.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 그러다 그는 예리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더 생각한다. 본래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노예로 팔린 여자. 아버지와 형제는 이미 죽었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실종 상태다. 소녀는 분명 걱정하지만 죄책감에 친구에게 묻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언젠가 조사해봐야겠다 결심한다. 며칠이 지나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아이리스 가족은 문 앞에서 우아하게 배웅한다. 이상하게도 소녀는 스승이 며칠 더 머물렀길 바란다. 다행히 다음 달 약속한 마법을 가르치러 다시 온다. 늘 그렇듯 버릇없이 다음에 오면 문도 안 열어주겠다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을 하자마자 심한 복통으로 쓰러진다. 그건 스승의 규칙 중 하나다. 화내기 전 신중히 생각하라. 아버지는 진정하라 경고하며 통증이 지나가길 기다리라 한다. 하지만 효과 없고 버릇없는 행동 탓에 몇 시간이나 고통을 겪는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소년에겐 음악처럼 들린다.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돌아오자마자 형이 찾아왔단 걸 알게 된다. 다가올 대기근의 곡물 비축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는다. 그는 형의 직감을 믿는다. 형도 자기 돈으로 소년보다 1000배쯤 많은 물자를 샀다. 그 돈을 다 잃어도 걱정하거나 남 탓하지 않을 사람이다. 긴장한 영웅은 돈을 잃지 않을 걸 알고 오히려 큰 부자가 될 걸 안다. 훈련장에서 병경백은 검수를 연마 중이다. 그때 아들이 수건을 들고 나타난다. 호기심의 병경백은 여행이 어땠는지 묻고 꽤 편안했다는 답을 듣는다. 알고 보니 백작에게 소식을 듣고 아들이 마법을 가르칠 걸 알았다. 이 경험은 아이에게 정말 좋을 거라며 스승으로 최선을 다하라 말한다. 여전히 궁금해 다른 얘긴 없었냐 묻는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집안엔 그렇게 일찍 밀어붙이는 전통은 없다. 형들조차 아직 결혼 안 했으니 막내도 걱정 없다. 오래 아팠으니 이른 시간을 서둘러 따라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결혼 문제는 자신이 맡겠다 말한다. 그 말은 소년에게 큰 안도다. 이제 그런 성가신 일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 검을 거두며 병경백은 정치 결혼을 강요할 생각은 없었다 말한다. 자신도 아이 엄마와 공식 결혼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원하지 않았다 고백한다. 임신했을 때도 지금 상태에 만족했고 형식은 원치 않았다. 지위 스트레스 없이 그의 여자로 충분했다. 친구들도 그 관계를 인정했다. 그녀는 어딘가 죄책감을 느끼며 상황이 잘못됐다 생각했다. 남편과 아이만 있으면 칭호는 필요 없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게 남자의 일이라 말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모든 사랑을 주겠다고 다짐한다. 지금까지 아들에게 해준 게 많지 않아도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한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한다. 그 말은 소년을 놀라게 한다. 늘 까칠하던 노인이 부드러운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게 낯설다. 게다가 MC가 다른 가문의 강력한 딸과 결혼하면 큰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노인은 가족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그런 문제를 피하고 싶다. 지금은 순진한 아이 연기를 조금 더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대화를 마치며 도서관에서 공부하러 가겠다고 말한다. 장면 전체가 아주 어색했고 소녀는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는다. 펜던트를 바라보며 그 여인이 아직 원망을 품고 있는지 생각한다. 복도를 걸으며 MC는 방금 들은 모든 걸 곱씹는다. 던전에서 얻은 전리품을 말하지 않은 게 떠오른다. 설명할 기회 전까진 병경백에게 보고하지 말라 수호자에게 말했다. 깊이 생각 안 했지만 이제 도서관으로 갈 시간이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복도를 걷던 다른 귀족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앞에 있는 건 가문의 셋째 아들 듀크다. 이상하게도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성장해 보인다. 주인공보다 2살 어린데도 체격은 기사에 가깝다. 최근 하급 전사가 됐다는 소문도 있다. 듀크는 놀란다. 형이 걷지도 못했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이다. 방에서 나가지 못했다. 다행히 그 제안은 풀렸고 그의 공로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듀크는 여전히 그를 믿지 않고 전부 어떤 계략이라고 생각해 주인공을 화나게 하고 이런 경쟁 관계를 시작하게 만든다. 셋째 형은 어머니가 출산 스트레스로 죽었기 때문에 주인공을 진심으로 증오한다. 그가 방에 들어왔을 때 보인 것은 이미 몹시 쇠약해지고 완전히 기력이 빠진 여자의 시신뿐이었다. 카일이 겨우 한 말은 노파가 자신보다 먼저 죽었다는 것뿐이었다. 당연히 그 말에 듀크는 폭발했다. 그는 카일을 벽에 내동댕이 치며 욕을 퍼부었다. 그들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카일을 걱정했는데 그는 말썽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늘 싸움을 걸고 집에서 돈을 훔쳐 못된 꼬마처럼 놀러 다녔다. 어머니의 죽음이 전부 주인공 때문이라고 말하며 2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쟁을 벌인다. 카일은 자신이 사실상 불치병이고 항상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고 변명한다. 울면서 이렇게 약한 몸으로 자신을 세상에 낳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그 말이 듀크의 분노를 완전히 건드린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고 카일은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다. 몸을 숙인 듀크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분노를 참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삶에서도 카일 같은 형제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모든 기억이 서서히 주인공에게 돌아온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다. 듀크는 자신이 아이의 썩은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고집하며 다시는 본가에 나타나지 말라고 명령하고 규칙을 무시한다. 다시 카일은 가주가 봉인을 풀고 영지 전체 출입을 허락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거만하게 듀크에게 자신이 가주 후작보다도 못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완전히 격분한 전사는 주먹을 움켜쥐고 잔혹한 일격을 날리려 한다. 바로 그때 아둘로가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 싸움을 막는다. 그는 듀크를 꾸짖으며 가족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듀크는 너무 화가 나 사과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사과할 수 있었지만 그냥 먼저 떠나버린다. 그가 떠나는 걸 보며 아둘로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왔냐고 묻는다. 듀크는 누구에게나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카일의 비극적인 과거 때문이었다. 수상한 태도로 아둘로는 아이에게 다가와 그를 믿는다고 말한다. 게다가 아둘로는 듀크에게 검술을 가르쳐왔고 듀크가 평균 수준에 불과해 실망했으며 카일이 훨씬 큰 잠재력을 지닌 강력한 마법사라는 것도 알고 있다. 마치 체스를 두는 것처럼 말이다. 아둘로는 방해되면 벤치로 보낼 수 있다고 말한다. 대화를 끝내며 카일은 계속 공부하려 도서관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형이 평범한 전사가 아니라 숨겨진 재능을 가진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아둘로는 가족에 집착하는 타입이 아니며 그를 괴롭히려고 이런 수고를 할 사람도 아니다. 게임에서 듀크는 어떤 루트를 택해도 반란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숲속 속의 조용한 작은 마을로 전환된다. 그곳에서 수호자는 손에 소포를 들고 걸어다닌다. 그는 카일이 여행 중 매우 얌전했고 모두가 바란 대로 행동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후작은 마을로 오는 길에 다른 일은 없었는지 묻는다. 그 질문에 수호자는 말할지 비밀로 할지 고민에 빠진다. 그래도 그는 소년에게 충성을 지키며 작은 몬스터 몇 마리만 나타나다고 말한다. 수호자가 아들과 함께 다니면 노인은 언제나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다. 잠시 그는 카일의 바람을 우선시해 비밀을 지키기로 한다. 알고 보니 그는 그 마을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2사람은 낚시를 하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근황을 전한다. 주인공이 더 성숙해졌다는 소문은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다. 그 말에 전사는 기뻐하며 제자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변했는지 칭찬한다. 원래 그는 경호 임무만 마치고 기사단으로 돌아가 경력을 이어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최근 무언가가 변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아이의 계획이 바뀐 걸지도 모르지만 아직 확신은 없다. 야영지에서 주인공은 전사의 오래된 검이 약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력을 담아 베면 칼날이 너무 약해 분명 부러질 거라고 한다.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알며 마법사는 기본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 게임에서 배운 것이지만 그는 누가 새검이 필요한지 알아볼 수 있다. 수호자 신분이라 공적으로 새검을 얻을 기회는 없었다. 미소 지으며 주인공은 레오나트가 자신의 기사이며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은 금발 남자의 가슴을 강하게 찌른다. 그는 후작에게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신뢰를 준 노인에게 충성하지만 귀족 사회에는 여전히 잘 섞이지 못한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항상 행동 전에 생각하는 타입이라는 걸 알고 아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거라 믿는다. 아들이 기사가 되기 전 그들은 귀족이었지만 교사를 고용할 돈은 없었다.
다행히 15의 실력만으로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속으로 그는 아마 이미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을 뿐이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후작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평가는 옳다. 그는 소년의 전속기사이며 그를 매우 아낀다. 바로 그때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당기기 시작한다. 궁에서 기사가 쓰러지고 아돌프는 무언가에 겁을 먹는다. 그는 카일이 착한 형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알고 싶어한다. 수호자는 거짓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벨이 그런 얘기를 꺼낸 것조차 놀랐다고 말한다. 그런 대화는 처음이라 무서웠다고도 한다. 범죄 두목에게 그 형은 신경 쓰는 척하는 무임승차자일 뿐이다. 결국 카일이 아팠을 때 아벨은 존재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아돌프는 거의 영입 대상을 빼앗길 뻔했다는 생각에 짜증을 낸다. 제롬이 사라진 지금 군대보다 더 많은 전력을 잃을 수는 없다. 첫 서클의 아이일지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 소녀는 아팠을 때 둘 다 곁에 없었다는 걸 안다. 아벨이 다가오는 건 훨씬 노골적이며 아이의 가치를 본다는 게 분명하다. 악을 물리치고 살아남으려면 그 검가의 힘이 필요하다. 아돌프는 왜 이웃마을 농장에서 곡물을 그렇게 많이 사들이는지 궁금해한다. 아이가 마법 연구용으로 샀다는 설명을 듣지만 기사도 산 이유는 이해하지 못한다. 관심 없는 척하며 카일이 마법 공부에 집중하는 건 좋다고 말한다. 악당에게 아이가 강해지는 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 좋은 일이다. 책을 손에 쥔 그는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녀는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데이지가 나타나 스파이가 된 건 자기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가족이 인질로 잡혔고 범죄 두목은 끔찍한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많은 말 없이 오지엘은 다시는 카일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말한다. 솔직히 하녀는 누군가에게 이용돼 가족이 남아있지 않아 운이 좋은 편이다. 그 말은 소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녀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과 주군이 있기에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로 둘러싸였다고 느낀다. 실종된 가족을 찾아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하는 건 너무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시장에 팔려간 여자들의 결말을 알고 있다. 카일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게 자신의 운명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목표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강해지는 것이다. 소녀는 하녀가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화염 스킬을 훈련한다. 지프로 된 표적에 불꽃을 발사한다. 충격이 너무 강해 표적이 폭발하고 파편이 투기장 곳곳에 흩어진다. 이미 마법 2서클이며 숙련도는 100%다. 그녀는 친구가 마법 훈련에 전력을 다하는 걸 보고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그는 새 인재를 영입하려 피니스라는 도시로 가야 한다. 금발 남자는 짜증을 내며 그 도시에 가고 싶지 않아 한다. 그곳은 술과 도박, 더 위험한 것들로 유명하다. 프리에이스는 상상 이상인 유흥과 쾌락의 도시다. 지난번 그곳에 갔을 때 주인공은 카지노에서 도박하다 옷까지 잃고 인신시장에 팔리기 전에 도망쳤다. 이번에는 단순한 즐길거리나 도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가려 한다. 하지만 목표는 더 최악이다. 그곳의 투기장은 출입금지 구역이다. 짜증난 그는 카일에게 저택에 남아 몰래 도시로 빠져나가지 말라고 명령한다. 영리한 하녀는 남자의 수표에 약을 다 잠들게 할 생각을 한다. 그건 시간이 없는 주인공에게 큰 문제가 된다. 그는 사람의 동선을 정확히 추적할 기회가 단 한 번뿐이다. 시로는 플레이어블 주인공이며 메인 캐릭터로서 능력치가 매우 좋다. 이미 실력은 증명됐고 그를 영입하면 악에 맞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문제는 소년이 카지노 도시의 지하 투기장 안에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는 무패의 챔피언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악말검이 등장한다. 그 왜소한 아이가 모두가 말하던 유명인물이라는 걸 아무도 믿지 못한다. 겉보기엔 약하고 말라 보이지만 그는 그 검 하나로 누구든 쓰러뜨린다. 무기를 쥐는 순간 성격이 변한다고들 한다. 그는 남자들을 향해 곧장 돌진하고 그들은 미친 사람처럼 도망친다. 그는 아무도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고 말하며 즉시 한 명을 쓰러뜨린다. 투기장이 피로 뒤덮인 가운데 그는 다음은 누구냐고 묻는다. 목표를 정하자 보이는 모든 것을 베어넘긴다. 예상대로 악마의 검은 또다시 광적인 승리를 거둔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많은 피를 흘리며 죽이는 생각뿐이다. 갑자기 그는 검을 놓고 정신이 소진된 채 바닥에 쓰러진다. 그는 우리에 갇혀 지내며 모두의 감시를 받는다. 곧 기절하거나 죽을 것처럼 보인다. 아직 몸이 완전히 자라지 않아 스스로 회복하게 된다. 모두에게 그렇게 어린아이가 검을 그렇게 잘 다룬다는 건 충격이다. 그의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고 살아있는 가족도 없다. 그는 주인공과 같은 나이이며 악마의 검으로 불리는 투기장에 있다. 그가 팀에 합류한다면 엄청난 재능이 된다. 가족은 온갖 고기가 차려진 성대한 잔치를 벌인다. 친구들은 장난을 치다 금발 남자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날 밤 그들은 수호자가 깨기 전에 방에서 몰래 빠져나간다.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이제 복도를 달려 사라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경비는 이미 깨어 있었고 왜 도망치려는지 묻는다. 그는 너무 예리해. 그들이 음식에 수면제를 넣어다는 걸 알아챈다. 그 약은 누구든 몇 시간은 재울 수 있는데 그가 아직 깨어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금발 남자는 저택을 빠져나가서 뭘 할 생각이냐고 묻는다. 하녀 지엘은 주군을 말렸어야 했지만 그를 감싸며 주인공은 자신이 설득했으니 그녀를 탓하지 말라고 말한다. 최근 도박 도시의 치안은 지난 방문 이후 더 나빠졌다. 요즘 그곳은 폭력적이며 어린 소녀가 돌아다니기엔 안전하지 않다. 그들의 호의는 도시를 혼자서도 파괴할 만큼 강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영웅이 원하는 건 바로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솔직히 그는 혼자서는 못하며 투기장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싶다고 말한다. 그의 계획은 그곳에 갇힌 모든 검투사를 해방시키는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다. 갑작스럽지만 오래전부터 생각해왔고 아이들이 고통받는 걸 더는 참을 수 없다. 그 말은 금발 남자의 마음을 강하게 울리고 그는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며칠이 지나 그들은 카지노 안에서 만난다. 블랙잭 테이블에서 주인공은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만든다. 연이어 훌륭한 패를 잡으며 주군은 계속 승리한다. 카지노에 들어가기 전 금발 남자는 에리엘이 이 일에 함께 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바로 투기장으로 갈 수 없고 적을 유인해야 한다. 자작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의 이름은 치라다다. 막대한 돈을 들고 최대 베팅으로 다른 게임을 하고 싶어 한다. 눈치를 챈 주인공은 더 재미있는 게임이 있냐고 묻는다. 피와 비명이 있는 그런 재미 말이다. 그리고 그건 바로 그들이 서 있는 곳 아래 몇 미터에 있다. 주인공의 계획은 먼저 몇 판을 이겨 기분을 좋게 만든 뒤 마지막에 전부 잃는 것이다. 샤라타는 아이가 변했다는 소문을 들어 불안해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똑같다. 카일이 온다는 소문이 퍼지고 자작은 즉시 듣는다. 아마 별일 아니다. 그는 그냥 도박하러 와서 돈을 쓰는 것뿐이다. 그래서 추라타는 자신이 혼자서도 그 호구를 조종할 수 있다며 아버지를 안심시킨다. 그의 생각엔 주인공이 착한 척에 지쳐 도박하려 집을 나온 것이다. 그의 계획은 한 푼까지 쥐어짜는 것이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 은혜 베푸는 척한다. 그리고 그건 주군이 원하는 모든 걸 갖추고 있으니 분명 만족시킬 것이다. 계획은 아주 잘 굴러가고 아이는 신이 난 듯 보이지만 그가 흥분한 이유는 그곳을 전부 박살낼 생각이기 때문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